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기양양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기양양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조중론에서 공부했던 동기부여 이론하고 조금 이제 같이 비교해 가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동기부여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 뭘 가지고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동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기가 자극되는 거랑 사기가 자극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동기가 자극되는 것은 내가 왜 저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왜 저걸 해야 되는지, 또 저걸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어떤 얘기라고 한다면, 사기는 이런 거예요. 그걸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위축된다든가 말이에요. 아니면 좀 깔아앉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동기는 뭘 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 먹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 먹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기는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그 사람들의 분위기죠. 분위기, 이 주변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공무원 열심히 해봐야지 마음 먹었는데 막 월급이 너무 쥐꼬리같이 작아가지고 이게 내가 이래서 이거 생활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든가 말이에요. 그죠? 네. 평생을 여기서 공무원으로서 노력봉사할 거야 라고 이제 딱 마음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말이야 제안을 넣었더니 위에서 묵살당한다든가. 그렇죠? 우리들의 고충을 막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게 물론 뭐 아까 우리 뭐 고충 심사위원회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를 한다로 단일된 목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공무원 노조 같은 거 만들어 보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하고, 뭐 이러면은 이 주변적인 어떤 여건 분위기상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약간의 차이 갖고 느껴집니까? 동기에 자극하고 사기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사행정론에서 강조하는 건 이제 사기의 문제입니다. 인사행정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런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가지고요, 자 보시면 사기 양양에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보면, 공무원에 이제 보수가 있고요. 보수.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 있죠. 연금. 공무원 보수가 있고 공무원 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성과금 제도 같은 것도 있어요. 성과금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한 제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애가 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무원 단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나씩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공무원 보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무원 보수인데, 공무원의 보수다 그랬을 때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일단은 공무원의 봉급 부분이 있죠. 공무원 봉급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수당이 또 있습니다.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봉급과 수당이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봉급과 수당이 있는데, 봉급은 기본적인 급여고요. 수당은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보너스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이제 전체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보수라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직업공무원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직업공무원제를 하고 있고, 직업공무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형평성이 좀 떨어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수의 형평성이 떨어진다. 왜 보수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이제 하는 일에 뭐 이제 정도에 따라서 보수를 다르게 주지 않고, 같은 계급 같은 호봉이면 같은 봉급을 받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의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라 그랬는데, 그거를 이 수당으로 좀 메꿔줍니다. 수당으로요. 더 오래 일하면은 오래 일한 만큼의 수당이 붙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수당도 붙잖아요. 뭐 위험 수당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메꿔주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보수, 봉급과 수당 합쳐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공무원 보수 수준은 뭘 고려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무원 보수의 이제 고려 사항들을 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이제 보수 수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여기 있잖아요. 하한선이 있죠. 하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생계비예요.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생계비 수준보다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생계비를 고려해야 된다. 국가는 말입니다. 국가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모습도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이 되는 거잖아요. 본이 되는 거라서 민간 기업들한테 말이야.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왜 안 지켜주냐 해놓고 정부는 뭐 하나도 안 챙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기업들도 말을 들어먹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은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여러분들 초봉 수준도 거기에 연동돼서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 10,000원 이런 거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반대한다면은 10,000원도 약하다. 뭐 이런 걸로 반대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이익에는 부합하는 거예요. 뭐 국가적인 뭐 경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놓고, 왜냐면 처음에 가보면은 초봉이 참 놀랄 만큼 적을 수도 있어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 조금 위 정도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면 여러분들의 이제 보수 수준도 밀려서 조금씩 이렇게 따라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최저 생계비 이상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마냥 많이 주기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행정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이 민간보다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부정부패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부정부패를 하면 그때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 공무원 보수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것도 이제 상한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상한선이 있는데 이 상한선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나 이제 정부 뭐 지방 정부 포함해서 정부라 합시다. 정부의 이제 지불 능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생각해야지 뭐 무턱대고 많이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요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가 수준이에요. 물가 수준인데 그 이상한 평등의 논리들이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게 공무원 보수 좀 올린다고 했더니 뭐 지도세도 모르게 공무원 보수 올리려고 준비 중이야. 이런 기사가 나왔어. 얼마 전에. 근데 이제 뭐냐면은요, 이 공무원 보수가 매년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뭐 그 딱딱 맞춰서 올려주기는 어렵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조금씩 감안해서 올려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야, 나 직장 생활할 때 물가 올랐다고 야 월급 올려주지도 않던데 왜 공무원만 올리냐? 니들끼리 막 나랏돈이라고 내 혈세를 가져다가 니들끼리 막 잡아다 쓰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또 비난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민간은 더 못 올라갑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야, 이러다가 우리 인력 다 공적인 영역 뺏기겠다 싶을 때 민간 기업들도 그걸 맞춰갖고 또 좀 기준도 좀 상향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면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적 영역에서는 물가 상승 이런 것도 감안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물가가 오를 때 공무원 보수에도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민간의 보수 수준도 봐야 돼요. 민간의 보수 수준도 봐야 한다. 민간의 보수 수준도 보는 건데, 민간의 보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왜 봐야 되냐? 민간보다 너무 또 높잖아요. 아까도 잠깐 얼핏 언급해 드렸는데,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다 또 이제 공직자 하겠다고 다 또 이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민간의 어떤 인재 풀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또 있잖아요. 민간의 보수 수준보다 너무 또 이제 어때요? 민간의 보수 수준보다 너무 또 낮으면 아무도 안 올라가죠. 네,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도 선호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럼 공무원의 이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보장하기 어렵고, 그런 점도 이제 단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의 보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줘야 된다. 적정하게 이렇게 감안해 줘야 되고, 단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단 외국의 보수 수준은 요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외국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랑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무조건 맞춰서 쫓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테면은 최저임금 같은 것도 그래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도 가격을 올려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이렇게 상쇄되는 측면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올린 만큼 나의 실질 임금이 그만큼 다 온전히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물가 상승 같은 걸로 상쇄가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일본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거의 뭐 15,000원 가까이 된다며.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생활비가 훨씬 높잖아요. 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꼭 그게 꼭 뭐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의도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서 공무원 보수 수준을 무조건 올려주면 또 다른 데 보수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물가를 또 이제 끌어올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국하고는 비교하지 말자. 아무튼 외국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여러 고려 요인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게 J 커브가 나옵니다. 고려사항은 이러고 이제 특성들을 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J 커브가 나와요. J 커브. J 커브인데 겁내 편안한 자세의 J 커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J 커브. J 커브. J 커브인데 거의 뭐 이렇게 완전 뒤로 거의 눕다시피 한 J 커브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J 커브인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하우 상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우 상박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어렵죠. 그냥 무슨 얘기냐면 J가 이렇게 꺾여서 훅 올라가는 게 J지만은 여기서 J는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는 게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우 상박이라고.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넓어진다고. 이렇게 누우면 넓어지잖아. 이렇게 누우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계급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수 수준이라고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계급이, 자 보세요. 이런 너무 아예 0은 없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올라가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위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J 커브는 J 커브야. J 커브인데 이렇게 완만하게 좀 누워 있는 J 커브가 된다는 거죠. 이해 오죠? 그죠? 완만하게 누워있는 J 커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정도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위로 가면 갈수록. 계급이 올라가면 팍팍 뛰는 게 아니라 완만히 올라간다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민간하고 달라요. 민간은 어떤데요? 민간은 민간에서 임원이 되면은 대우가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임원이 되면 부장까지는 임원이 아니고 부장을 넘어가야 이제 임원이 되는데, 임원이 돼가지고 이사 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자기 방 딱 따로 나오고 말이야. 운전기사도 딱 붙여주고 보수도 많이 주고 남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충성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당신 이런 대우 받을 수 있어 라는 걸 딱 보여주고요. 그 모티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동기가 자극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회사 내에 엄청나게 충성을 다해. 부조리가 있더라도 그걸 막 눈 감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가면서 가는 게 저 민간 조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기 고위 공무원이 됐을 때 월급이 엄청 뛰어 올라간다 이러면은요, 국민이 내는 혈세로 니들끼리도 돈 잔치 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와. 그러면 지긋지긋해. 맨날 혈세래. 피를 뽑아서 내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혈세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 국민의 혈세 갖고 니들이 낭비한다고 또 그런 소리 나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공직자의 상은 어떤 거예요? 공직자의 모습은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당신이 고위공직자까지 갔다면은 사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의보다 대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탁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월급 많이 받으면 혼날걸? 대통령 저기 연봉이 한 5억 되나?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한 5억 될걸요? 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 정도 받으면 이제 전체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 기업은 어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얼마 벌어요? 얼마 벌어? 얼마 버냐고, 1년에. 에? 얼마 버냐고. 예전에 그래서 이게 보수 수준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진대대 씨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당시에는 유학 가면은 기술 배우고 뭐 이렇게 공학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우고 그러면은 미국 내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으니까 미국 내에 남고 뭐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남아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그때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막 할 때 거기에 이제 그게 뭐 옳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이니까 약간 포장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신산업,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나라도 힘을 좀 보태자 그래서 오셨대 이분 얘기로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그냥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때는 바야흐로 2003년 초인데 2003년 초에 삼성전자 사장이 됐어 이분이. 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정보통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나랑 같이 고민해보자. 그렇게 하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알겠다. 미래의 먹거리라는 말에 자기가 이제 탁 감흥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됐다 이거예요. 정보통신부 장관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돼가지고 보수 수준 받은 게 이제 보니까 삼성전자 사장할 때랑 비교해 보면은 한 반달치 월급이 자기 1년 연봉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대담 프로그램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진행자가. 궁금하잖아. 삼성전자 사장하다 갔다 그러면 야 돈을 포기하고 갔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 마련이고 특히 그때 보너스도 있었대요. 조금 더 지나면은 스톡옵션이라 그래가지고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가지고 자기네 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 8, 90억 이상이 들어온다고 진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런데 그거를 한 몇 개월 남겨놓고 이제 장관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야 그걸 포기했다고 기사에 미담들이 막 실렸는데 그런데도 이제 월급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연봉이 장관 연봉이 공무원 장관 연봉이 자기 삼성전자 사장 한 보름치 급여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이게 이제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장관이면은 여러분들 장관을 안 만나봤죠?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국가직 공무원이들 장관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장관이 오면 이렇게 비켜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 뭐 이 정승들 행차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엎드려 있고 막 엎드리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길도 터주고 막 어떤 조직이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요 뭐 이렇게 되게 높은 사람 바라보기 힘든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군대에서 별 하나 단 사람이 국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 하나 단 사람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야. 근데 군대에서는 별 하나 단 사람이 우리 부대 오면 우리 부대에 이 전체 정비를요 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싹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병으로서 별 다신 분이 우리 부대에 왔을 때 내가 차를 갖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뭐 장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얘기를 막 해줘. 그래가지고 실수 없이 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뭐 어디로 들어가서 뭐 차를 어디다 올려놓고 나와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짜줘. 동선까지. 알았다고 그러고 들고 가다가 내가 흘렸잖아. 찻잔에다가. 들고 가는데 이게 넘쳐가지고 차 받침 있잖아요. 차 받침 흘렀다? 근데 이대로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도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떨어뜨리면서 이러면서 가가지고 딱 올려놓고 나오고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 정도로 난리도 아니야.
뭐 별자리 하나 왔다고 자기보다 윗사람 왔다고 그렇게 난리가 나요. 관료제 조직에서는 특히 그런 의전 같은 거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그런 정도의 자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장관이 뭐 그렇게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엄청 바빠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보고를 해야 될 입장이 있더라도 만나기가 힘들어서 실제 뭐 이제 실국장들도 바쁘면은 장관이 막 이렇게 어디 일정 갈 때 쫓아 내려가면서 계단 쫓아 내려가면서 보고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 저 보고 드려야 될 게 꼭 있다고. 그러면은 아,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럼 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가면서.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일정이 늦었는데, 그러면 아이, 그러면 이거 언제 뵙니까? 언제 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 그때는 있잖아요. 두갈식으로 결론을 빨리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렇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관심 있으면 그래? 야, 그러면 그거 자료 좀 갖다가 내 책상에다 좀 올려놔라. 그러고 가든가. 아니면 다음에 자기가 생각나면 부르겠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산다는 겁니다. 일정을 뭐 분단위로 쪼개가면서 산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 장관의 급여는 나라의 어떤 한 영역을 딱 맡아서 하는 영역인데도 민간 기업의 어떤 사장이나 이런 대기업들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보다 많이 낮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삼성은 제일 많이 주는 편이긴 하겠지만 비교 대상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하우상박이라는 거예요. 하우상박. 위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제 공직자로서의 어떤 의무감, 헌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승부하는 거지 이렇게 높은 액수는 아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높이로 보면은 그게 뭐 장관이 그래도 몇 억은 받는데 아이 엄청 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정도의 난이도의 일, 그 정도로 책임감이 높은 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받는 돈으로 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민간의 보수 수준하고는 격차가 많이 큰 거예요. 많이 적게 받는 거죠. 적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갖고 이게 보수가 하우 상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중첩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중첩 구간이 있어. 예를 들어 여기가 9급이고 여기가 8급이고 여기가 7급이에요. 7급인데 8급을 달고 호봉이 쭉 많이 올라가서 좀 승진이 좀 늦어졌어. 그래서 호봉이 많이 쌓였어. 그런 상태에서는 보수가 계속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의 급여가 7급으로 바로 신규 임용된 사람보다 보수가 높죠. 계급은 더 밑에지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요? 이 급여가 오히려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중첩 현상, 계급에 따라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연공급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가, 이게 또 호봉이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첩 구간이 있습니다. 중첩 구간이 있는데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8급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7급을 달면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이냐, 급여가. 근데 그렇진 않지. 그러면 누가 승진하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여기서 7급이 되면 여기 이렇게 갑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아무튼 신규 임용된 사람은, 그죠?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보다, 호봉을 쌓아놓은 사람보다는 적게 출발하는 거예요. 적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 장교로 임용된 사람들이 저기보다 높잖아요. 부사관들보다. 계급은 높지만은 부사관 중에서 오래 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급여가 더 셉니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중첩 구간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요, 다 됐죠? 이렇게 되고, 보수 수준,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유형, 종류들을 한번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이제 종류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보니까 연공급이 있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죠? 종류를 보니까, 연공 서열에 따라서 보수가 이제 책정되는 연공급이 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호봉이 쌓여가지고 보수가 높은 것이죠. 연공급. 우리나라는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계급제 국가들 있잖아요. 계급제,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이런 데는 연공급을 보통 합니다.
네, 여기선 연공급을 많이 해요. 연공급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직무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직무급이다 그랬을 때는, 이건 이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직무의 난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도,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직무급을 이제 책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직능급이 있습니다. 직능급이 있는데 이건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보는 거죠. 직무 수행 능력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보수 수준을 책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직능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요. 성과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성과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업무 성과에 따라 가지고 업무 성과를 반영하는 거죠. 요걸 반영해서 이제 성과를 반영해서 급여를 주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연공급 중심이잖아요. 연공급 중심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조직에 봐봐요. 조직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조직에 맨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쭉 해서 여기에 이제 쭉 올라가서 여기 써봅시다. 그냥 여기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장, 국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써보죠. 실장, 국장,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실제 이제 실무진 공무원들이 있죠. 주무관이라고 써볼까요? 주무관들이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무관들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연공급 중심이다. 사실 연공급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 과장 같은 경우에는 뭘 받냐면은 과장은 여기가요. 성과 연봉제를 받아요. 성과 연봉제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얘기죠. 성과급으로 연봉 형식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성과 연봉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실장, 국장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이제 고위공무원단이잖아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요. 직무성과 연봉제라 그래요. 직무성과 연봉제가 되는데 직무성과 연봉제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이게 성과 연봉제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은 직무급도 반영한다는 거예요. 직무급도. 왜 반영하냐면 실장급하고 국장급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실장급이 더 받아야지. 아니 고위공무원단이 실장급 공무원 가군이고 국장급 공무원이 나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무급도 반영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성과연봉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장관, 차관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무직 공무원들은요. 고정급이에요. 그냥 고정급적 연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다. 이렇게 보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되겠어요? 이거 보수 체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이제 봐서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기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와 있는데 361페이지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공직 봉사동기라고도 하고 공직 동기라고도 하는데 이건 용어 하나만 좀 체크해 놓으시고 PSM이라고 해가지고요. Public Service Motivation 이렇게 해서 공직 봉사동기입니다. 공직 봉사동기. 자,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의 측면에서 뭐 사기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 뭐에 따라 결정된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건 참고 삼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고 한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넘어가서 363페이지 보수로 갑니다. 공무원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금전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사기가 떨어지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민간 부분에 인재들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문제다. 지금은 공무원 보수가 높아서가 아니라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이 잘 없어가지고 공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공짜 들어가는 데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흡수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으로 이제 인재들이 많이 안 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민간 기업들은 또 민간 기업들의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민간 기업도 그러면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좀 보장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그게 또 이제 국제적인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상황들이 그때그때 막 달라지잖아요. 달라질 때 거기에서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딱 굳어져 있을 때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잘 이제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하기도 좀 어려운 입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또 그들대로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 뭐 이제 보장이 되는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이 공사, 공단, 공무원 이쪽으로 인재들을 많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수가 너무 또 공무원 쪽이 또 유리하기만 해도 안 되는 면도 있긴 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민간 기업의 임금과의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 보수 수준이 조금 더 낮죠. 낮은데 여기 저 실무진, 주무관 단계에서는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봉은 낮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 호봉이 쌓이다 보면은 인간이 괜찮습니다. 중산층의 삶 정도의 좀 뭐 다다를 수 있을 정도만큼 뭐 이렇게 또 공무원은 여러 가지로 혜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면은 괜찮아요.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같은 것도 나눠주고 말이야. 여러 가지로 이제 좋습니다. 뭐 대출을 받아도 아주 저금리로 국가가 보증해가지고 이제 대출 받는 것이고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뭐 보증을 서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액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뭐 이 정도가 괜찮을까 싶기도 하겠지만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보니까는 한 20년 차, 20년, 30년, 15년, 한 15년쯤 저 일에서 한 5급 공무원쯤 된 경우를 제가 봤더니 보수가 얼마나 되냐 봤더니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7급으로 시작한 거예요. 7급으로 시작해서 5급 공무원쯤 이렇게 됐는데 한 15년 뭐 이상 해서 됐는데 그 정도 돼도 뭐 월에 한 500씩은 받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러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중산층의 삶은 충분히 살지 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수준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우 상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더 위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보수가 크게 증가하진 않는다. 민간에 비했을 때 그런 정도로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간보다 좀 낫다. 특히 또 이게 저 주무관 시절에도 저기도 어때요? 저기 대기업보다는 낫죠. 대기업보다 낫고 공기업보다도 좀 적고 뭐 그렇습니다. 제일 그래서 가장 뭐 그런 경제적인 걸로만 보면은 가장 짱이 공기업이잖아. 공기업 물론 뭐 미래의 이 공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알긴 하겠지만은 이 회사가 존속하는 한 정년 보장되지 노조 활동 막 빵빵하지. 그러니까 막 저기 불만 있으면 막 가서 들이받고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여기 공무원 단체에서 공무원은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단체 행동을 못 하는데 공기업은 다르잖아요. 공기업은 공무원은 아니니까. 그런데다가 뭐 이제 보수도 좀 높고 이렇게 책정이 돼서 그런 점에서는 더 이제 유리한 건 있는데 하는 일의 영역이 좀 다른 거죠. 공기업하고 공무원은. 그래서 공무원은 보다 더 이제 어떤 그 만족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보람 있는 일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다양한 일들 이제 겪으면서 뭐 그런 장점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높지 않지만은 괜찮아졌다가 인간이 괜찮아졌다가 아주 고위직으로 가면 또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낮다.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근데 비교를 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해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보수가 더 높다 낮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어폐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노동권에 제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보수 결정에 불리한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반영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정 요인을 보니까 이제 그랬죠? 아까 제가 그림으로 다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만히 돼야 되고요. 364페이지 가보면 보수의 체계가 나왔습니다. 생활급이라는 거 하나를 더 집어넣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잖아요. 아까 이제 여기 생계비 수준 이런 거가 좀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뭐 생활급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예요. 계급제 직업공무원제가 연공급도 연공급이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생활급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생활급의 성격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연공급을 이렇게 쌓아서 올려주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직무급, 기본급, 부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급이 아까 이제 봉급을 얘기했고 부가급은 이제 수당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수표가 있는데 등급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으로 이것도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고요. 등급 간에 중첩이 있는데요. 이 중첩 구간이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같이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보수 곡선이 J커브인데 하우 상박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임금 피크제는 지금 저 공기업에는 들어와 있어요. 또 들어와 있는 데들이 꽤 있어요. 임금 피크제. 그런데 여기 공무원은 아직 임금 피크제 아니죠, 그죠? 임금 피크제가 근데 도입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언제 도입될 거냐? 정년 연장해 주면서. 정년 연장은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범적인 고용주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60대까지요. 60대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 노후에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기간이 그 뒤로도 쭉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국가가 노인을 65세로 기준을 삼아서 그때부터 막 연금도 주고 이거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저 정부가 얘기했어요. 노인 기준을 70세로 바꾸겠다 뭐 이런 안을 가지고 있어요. 노인 기준 자체를 뒤로 미루고 대신에 일을 더 해야 한다. 스스로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넣으려고 해서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정부부터 하려고 합니다. 정부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국가의 부담을 더는 일이에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연장한다면은 호봉을 계속 얹어주거나 이럴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임금 피크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형태로 이렇게 할 거고 그게 그럼 60세부터 꺾여서 내려오냐? 그거는 뭐 이제 협상하기 나름이죠. 정하기 나름인 건데 그 전부터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게 하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그거를 보장해 줄 테니까 임금 피크제를 전폭 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연령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또 이제 협상을 걸으려고 할 겁니다.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만은 아직은 임금 피크제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공무원 쪽에는. 자, 그리고 이제 총액 인건비 제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총액 인건비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조직을 관장하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데가 그게 행안부라 그랬어요. 행안부인데 행안부가 조직을 관장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정원 늘려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인원 늘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안 듣습니다. 잘. 안 된다고. 한 명 늘리려고 그러면 난리도 아니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힘센 부처가 기재부하고 여기 이제 행안부 같은 데인데 이런 데가 교차 기능 조직이어서 그래요. 교차 기능 조직.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의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조직이어서 그런데 이런 데들에 가면 힘이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붙어서 갈 수 있는 데가 행안부가 있어. 기재부는 다이렉트로 가기 좀 어렵고 행안부에 갈 수가 있는데 그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가면은 다른 공무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커피 사가지고 올 수 있다. 그죠? 네, 잘 보이려고 와서 이제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특히 그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거죠. 조직의 인원 늘리고 뭐 하는 거. 근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엄격했고, 근데 그게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작 진짜 인원을 늘려줘야 될 때 인원을 안 늘려주는 경향도 있고,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인건비 총액을 결정해서 니네 조직한테 내려줄 테니까, 인건비 총액을 내려줄 테니까 그 안에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좀 인원을 좀 늘리든 뭐라든 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봐라. 이래서 도입된 게 총액 인건비 제도예요. 총액 인건비 제도. 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 총액 인건비 안에서 융통성을 좀 이렇게 주려고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 쪽으로 가면은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 기준 인건비 제도라 그래서 조금 더 기준만 딱 이렇게 제시해주고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가요. 그래서 인력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 자율성을 더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좀 이제 신경 써서 봐야겠죠. 안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게 뭐가 있습니까? 업무 배정의 원칙과 부하 배정의 원칙. 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늘리려고만 한다. 무슨 법칙? 조용히 하니까 공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 자, 무슨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지. 네? 무슨 법칙이에요? 파킨슨 법칙 아니에요? 그게 작용할 거라고. 냅두면은 계속 부하 늘리고, 당연히 그래. 그럼 맨날 죽는 소리는 죽는 소리 하면 되지. 그냥 그거야. 힘들어 이렇게, 그죠? 네. 나중에 친구들 만났을 때도 야, 나 요즘에 승진해가지고 돈 좀 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힘들어. 아우, 야,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 힘드네. 뭐 아니면은 뭐, 야, 우리 뭐 친척 중에 누가 뭐 좀 해가지고 힘드네. 이래야지 누가 돈 빌려달라고 안 해. 있는 척 해봐야 뭐 좋은 게 뭐 있어. 자, 조직도 마찬가지야. 조직도. 우리 조직 이만하면 됐어요. 이런 얘기하면 예산도 막 이제 깎으려고 할 거고. 우리 뭐 인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뭐 좀 줄일 데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 입만 벌리면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아우 우리 인원도 딸리고, 아우 막 이렇게 돈도 딸리고 시끄러워 죽겠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죽는 소리를 해야, 그래야지 진짜 쟤네가 부족한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반복되다 보면 못 믿지. 이제 전부 다 죽는 소리만 하는데 다 환자들밖에 없어. 조직 구성원들 맨날 찾아와가지고 우리 인원 늘려달라고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는 그거를 믿지는 않고 객관적으로만 평가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죠. 시도는 하겠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빵꾸가 나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총액으로 인건비 던져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서, 그렇다고 마음껏 짜기는 안 해놨어요. 그러면 또 통제 불능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일부 인원을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을 그 총액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돌리는 거는, 그거는 좀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게 총액 인건비 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뭐 인사행정 제도나 아니면은 그 재무행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개혁이 뭐 정부 때마다 다 이렇게 있어 왔지만 노무현 정부 때 개혁이 좀 많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하고 뭔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부로 가자라고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인데 총액 인건비제도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래서 부처의 자율성을 이제 확대시켜줬다 이렇게 돼 있죠. 인력 규모의 결정과 기구 설치의 자율성 같은 것들이 있고, 인건비 배분의 이제 자율성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인건비 예산 운용의 자율성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 주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상세히 들어간 것까지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 이 제도의 취지가 뭐고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잠깐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자면, 부처별 정원 규모에 대해서도 어때요? 이제 행안부가 이제 그 각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총액 인건비 범위 안에서 총 정원의 3% 이내 증원은 부처 자율로 좀 늘릴 수도 있게끔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의 상한선은 정해놔 행안부가. 그런데 상한선을 기계적으로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하지 않고
3% 이내 범위 내에서는 늘릴 수도 있어. 근데 인건비를 더 주진 못한다. 응? 너희들 그 범위 안에서 해결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정원 규모 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너무 자세히 알 것까지는 일단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봐두고 연봉제가 나왔는데 연봉제 형태가 아까 말씀 다 드렸죠? 고정급적 연봉제 넘어가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을 도식으로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성과상여금, 아까 성과금 얘기했잖아요. 성과금. 성과상여금 제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업무에서 뚜렷하게 이제 성과를 거뒀다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이제 그 부여해 주는 거죠. 이게 성과상여금 제도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이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든 직종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준다. 왜 그래요? 그 위로 가면은 여기 연봉제라며. 성과가 있으면 성과 연봉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상여금까지 줄 건 없지. 근데 그 밑에는 연공급이지 않습니까? 연공급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뚜렷하게 내도 이게 내 급여에 반영이 잘 안 돼. 그잖아요. 이게 저 동기가 자극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공급을 주로 받는 사람들한테는 성과를 냈을 때 이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성과 상여금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됐고 우리나라의 성과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 저 밑에다가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해놨습니다. 성과 상여금이라는 것은 이제 호봉이 적용되는 요 이제 그 저 연공급에서 거기에서 좀 더 적용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성과 연봉제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거뒀으면은 그걸 내년도 연봉에다 반영해주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을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제도가 이제 나오는데, 연금부터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5교시의 마력에 빠져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쉬었다가 이제 우리 연금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